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장원석입니다. 수도권 투데이가 오늘 선정한 이슈는 평창 동계올림픽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개막까지 딱 일주일 남았습니다.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우리 모두가 바라고 있는데요. 어떤 점을 눈여겨보면 재밌게 즐길 수 있을까요? 잠시 뒤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기영로 스포츠평론가 연결해서 평창올림픽 관전 포인트를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앵커가 뽑은 수도권 뉴스입니다. 서울시가 서울에 머무는 외국인 방문객들이 편안하고 쾌적한 여행을 즐기도록 평창 동계올림픽 손님맞이 서울시 5대 지원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지난 14일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발표한 5대 특별 지원 대책의 후속 대책인데요. 주요 내용을 보면 정부와 협력해서 삼지연 관현악단과 태권도 합동시범 지원 등 각종 편의 제공에 집중을 합니다. 국민 모두가 힘을 모아서 평창올림픽 성공 개최를 이뤄냈으면 좋겠습니다. 터터스의 해피투게더 띄워드리면서 2018년 2월 2일 금요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지난 2011년 7월에 자크로기의 당시 IOC 위원장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더반에서 평창을 외쳤을 때가 엊그제 같습니다. 굉장히 생생한데요. 아직도 기억이요. 벌써 일주일 남았습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언제 열리나 먼 미래로 보였었는데 시간 금방 갑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우리 모두의 축제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오늘은 평창 동계올림픽의 관전 포인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영로 스포츠평론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평창올림픽 일주일 남았으니까 이제 준비는 다 됐다고 봐야겠죠? 네, 어제 강릉과 평창 선수촌에 공식 입촌식을 가짐으로써 22개국 492명이 입촌을 했거든요. 예.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선수들이야 올림픽이 100일 남았든 일주일 남았든 몸이 부서져라 훈련을 할 테고요. 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라든지 대회 관리하는 당국은 일주일 전에 어떤 것들을 좀 점검합니까? 일단 가장 중요한 게요. 자원봉사자들이 어떤 태도로 외국 선수나 임원들 또 관객들을 만나느냐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예. 그동안 반복해서 자원봉사자 교육을 시켰는데 이걸 갖다 이제 다시 한번 다짐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88 서울올림픽부터 자원봉사자가 메가스포츠의 얼굴이 됐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도 얼마 전에 자원봉사자들한테 교통수단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의복 같은 것도 좀 질이 떨어진다 이런 평가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즉각적으로 고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예. 이제부터 하드웨어는 다 100% 갖춰졌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자원봉사자라든지 심판 교육이라든지 또 대회 진행 요원들의 여러 가지 교육 이런 것들이 이제 마지막에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멋진 빌딩 그리고 경기장 이런 것들보다도 우리 국민들의 얼굴 그리고 태도 이런 것들을 보고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대한 이미지를 많이 갖게 되니까 역시 말씀하신 그런 자원봉사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30년 전에 서울올림픽에서 우리가 종합 4위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12개 금메달로 종합 4위를 했죠. 그렇죠. 이번에도 목표가 4위더라고요. 종합 네, 그렇습니다. 순위. 그래서 이번에 꼭 금 8개, 은 4개, 동 8개로 종합 4위를 이뤘으면 좋겠는데 동계올림픽에서는 하계올림픽에서 볼 수 없는 이색적인 종목이 참 많아요. 빙상, 설상, 썰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예. 어떤 것부터 좀 살펴볼까요? 우리가 좀 익숙한 빙상 종목부터 살펴볼까요? 네.
빙상 종목에는 모두 41개의 금메달이 걸려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스피드 스케이팅과 쇼트트랙 스피드 스케이팅, 피겨 등을 말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특히 쇼트트랙 스피드 스케이팅에서 5개 안팎의 금메달을 건져야지만 우리가 종합 4위 이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각 나라마다 집중하는 종목이 있거든요.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이제 크로스 컨트리, 그리고 스피드 스케이팅,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슬라이딩 센터에서 하는 썰매 종목, 그리고 미국과 캐나다는 스노우보드라든지 프리스타일 스키, 이렇게 좀 익스트림 스포츠 쪽에 많은 메달을 기대하고 있거든요. 예.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쇼트트랙 스피드 스케이팅이 무너지게 되면 다 무너집니다. 그런가요? 여기서 이제 60-70% 금메달 또는 메달을 건져야지만 됩니다. 물론 스피드 스케이팅에 이승훈 선수와 김보름 선수의 매스 스타트도 있고, 예. 뭐 스켈레톤의 윤성빈 선수도 있습니다만은, 하여튼 그 쇼트트랙이 가장 중요하고요. 예. 그 밖에 우리가 설상 종목에서는 그동안 메달을 한 개도 따지 못했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빙상 종목에 41개, 이거는 이제 슬라이딩 센터까지 포함한 겁니다. 예. 썰매 종목도 밑에 얼음으로 돼 있으니까요. 설상 종목이 61개 금메달이 걸려 있어서 6대4 비율이에요. 예. 그런데 우리가 설상 종목에서 그동안 한 개의 메달도 따내지 못했고, 이번에는 스노보드 평행대전의 이상호, 예. 모굴의 최재우, 바이애슬론 티모페이 납신, 그러니까 러시아 출신이거든요. 요 세 선수 가운데 한 선수한테 동메달 정도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전체적으로 빙상, 설상, 썰매 종목에 대해서 쭉 읊어주셨는데 조금 더 자세히 좀 들여다보죠. 이번에 쇼트트랙 주장이기도 한 심석희 선수, 소치 올림픽 때도 엄청난 그 경기 실력을 보여줘서 또 많은 이들을 기쁘게 해줬는데, 이번에도 역시 기대가 되는 선수 중에 한 명이고요. 근데 쇼트트랙 강국하면 우리나라고, 우리나라의 라이벌로 삼을 만한 나라를 꼽으면 어디가 있을까요? 그동안 금메달 수만 보면요. 예. 48개가 집행이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1992년 알베르빌 동계올림픽에 정식 종목으로 처음 채택이 됐어요. 아하. 그런데 우리나라가 21개를 땄으니까 44%가량을 우리가 가져왔습니다. 예. 그 다음에 많은 나라가 이제 중국, 캐나다, 이렇게 미국, 요 정도예요. 예. 모두가 9개가 안 됩니다. 그 나라들은. 근데 이번 대회도 마찬가지로, 중국, 캐나다, 미국, 요런 나라 선수들이 이제 우리 선수들의 라이벌이 될 것 같은데, 예. 최근에 크리스티 선수, 그 영국 선수인데, 이 선수가 500m에서 두각을 나타내면서 1000m까지 영역을 넓히고 있어요. 예. 그래서 영국도 이번에 좀 라이벌이 될 것 같고, 특히 우리나라 선수 가운데는 이제 심석희 선수가 얼마 전에 코치한테 구타를 당해서 병원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만은, 예. 다시 분위기가 좋아졌는데, 최민정 선수가 에이스입니다, 사실상. 성남시청에 있는 최민정 선수. 심석희 선수는 소치 동계올림픽 때 3000m 계주를 마지막에 선수가 2바퀴 뛰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때 중국 선수한테 역전을 함으로써 금메달을 땄고 1500 은메달, 1000 동메달에서 금 하나, 은 하나, 동 하나를 땄는데 그랬죠. 약간은 내리막길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최민정 선수가 현재 1000m, 1500 계주에서 예. 최소한 상관왕을 노리고 500m도 스타트가 좋지 않지만 마지막 바퀴 때 역전을 노리고 있어서 최대 4관왕까지 노리고 예. 있습니다. 이상화 선수는 어떻습니까? 그 일본의 간판인 고다이라 나오하고 라이벌로 소개되지 않습니까? 이쯤 되면 라이벌이 아니고 그런가요? 고다이로 나오가 국내외 대회 24연승을 올리고 있어요. 예.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0.2초 때까지 좁혀지긴 했습니다만은 예. 사실상 객관적으로 볼 때 금메달이 어려운데 단 한 가지, 한두 가지 또 이상화 선수한테 기대할 수 있는 게 있다면, 하나는 500m를 소치 동계올림픽 때까지는 짧기 때문에 2번 레이스를 했어요. 그러니까 1차 레이스, 2차 레이스 합해서 이제 기록을 쟀는데 예. 이번 평창부터는 단 한 번에 끝납니다. 그러니까 고다이라 나우 선수도 실수할 수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이상하 선수는 3연패를 노리지만 고다이라 나우 선수는 그동안 10위권 바깥에 있었거든요. 예. 네, 처음으로 이제 금메달이 걸려 있으니까 뭐 전문용어로 초킹 상태에 빠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초킹 상태에 빠진다는 것은 예. 큰 대회에서 자신의 실력을 다 발휘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이런 해석은 우리 관점에서 하는 거고, 그렇죠. 일본에서 볼 때는 8알은 금메달이다. 고다이라 나우 선수한테. 이 선수가 또 1000m도 1분 12초 09에 세계 신기록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예, 예. 이 선수는 1000m까지 이 가능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상하 선수가 이기면 이변이다. 이렇게 보는 게 객관적인 시선입니다. 그렇군요. 자, 빙상 얘기, 우리가 강국이기 때문에 좀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얘기해봤고요. 썰매 종목 이번에 좀 기대를 해보는 선수가 그 스켈레톤의 세계 랭킹 1위 윤성빈 선수인데, 스켈레톤이 머리를 앞으로 향하게 해서 슈퍼맨처럼 엎드려서 썰매에 타는 거고, 루지는 발을 앞으로 향하게 해서 썰매에 누워서 타는 거고, 봅슬레이는 뭐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큰 썰매에 몸을 쏙 넣고 거기서 이제 파일럿이 조종을 하면서 타는 건데요. 네. 윤성빈 선수 요즘에 뭐 활약이 대단했나 봐요. 몇 년새? 이 슬라이딩 센터 종목은 예. 홈그라운드 이점이 가장 많이 차지하는 종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윤성빈 선수라든지 우리나라의 원윤정 서영우라든지 봅슬레이 선수들, 다른 루지 선수들도 우리들 이거 하루에 6, 7번씩 훈련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동안 봅슬레이 선수들은 420번, 윤성빈 같이 스켈레톤 선수는 380번이나 탔다고 해요. 근데 다른 나라 선수들은 올림픽 전에와 올림픽 기간 동안에 한 4, 50번밖에 못 타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1.6km나 되는 이 긴 코스의 16개의 코너를 우리나라 선수들은 한 몸처럼 완전히 익힌다는 얘기입니다. 아하. 이 슬라이딩 센터 선수들은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운전하는 게 많거든요. 이게 이미지 트레이닝 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우리는 그럴 필요도 없이 몸에 체득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홈그라운드 이점이 가장 많이 작용되기 때문에 이용 총감독도 윤성빈 선수의 스켈레톤뿐만이 아니고 봅슬레이 2인승도 금메달, 4인승은 동메달, 금 2개, 동 1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저는 이거는 신빙성이 있는 예상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좀 우여곡절이 많았던 여자 아이스하키 팀 남북 단일팀. 어느 정도 좀 성과를 낼 거라고 보세요? 아이스하키는 실력차가 많이 나는 종목이거든요. 그렇죠. 원래 2006 토리노 동계올림픽 때도 이탈리아가 캐나다한테 16대 0으로 진 적이 있고요. 예. 지난번 밴쿠버 동계올림픽 때도 중국이 미국한테 1대 12로 지는 바람에 1그룹, 2그룹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A조는 미국, 캐나다, 핀란드, 러시아, 또 우리가 같은 조에는 스위스, 스웨덴, 일본, 한국 이렇게 돼 있는데 A조는 이기면은 바로 결승전 올라가고요. 예. 지더라도 B조에서 올라온 팀과 준결승전을 다시 하는 거거든요. 그 정도로 해서 실력차가 많이 나기 때문에 A조에 세계 랭킹 1, 2, 3, 4위를 둔 거고 B조는 좀 떨어지는 나라를 둔 거죠. 근데 예. 우리가 스위스, 스웨덴한테는 5골 내지 안팎, 일본한테는 3골 차가 난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번에 북한이 합류를 함으로써 사실상 더 나아지진 않았거든요. 예. 아무래도 팀워크가 좀 약간 흐트러질 가능성도 있고 또 북한 선수들이 우리나라 1라인, 2라인, 3라인보다도 4라인 좀 떨어지는 쪽에 이렇게 머리 감독이 평가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1승도 올리지 어렵지 않을까. 물론 일본도 올림픽 사상 처음으로 1승을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보다는 한 3골 차 이상 나기 때문에 예. 그걸 얼마나 좁히느냐. 저는 좀 1승을 올리기가 어렵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서양 그 팀들이 워낙 강국이기 때문에 남자 네. 아이스하키 팀도 마찬가지고요. 이번에 예. 스위스 캐나다 팀이 우리나라 광운대 팀과의 경기에서 4대 0으로 이겼고 연세 팀과의 경기에서는 졌습니다만은 대학생들이 깜짝 놀랐거든요. 남자 대학생들이. 예. 물론 이제 보디 체킹은 안 했어요. 여자 아이스하키는 보디 체킹이 없습니다. 여자 국가대표팀하고 그 남자 대학팀하고 시합을 했다는 거죠? 네, 1승 1패했어요. 세계 최강 캐나다가. 예. 사실상은 원래 우리나라 대표팀과 연세대학교나 강원대팀 하면 20골 차 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차이가 나는지 객관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량 차이가 엄청나군요. 네.
자, 이제 좀 현실적인 얘기도 짚어보도록 하죠. 이제 단일팀 경기라든지 쇼트트랙 같은 경우는 워낙 인기가 많기 때문에 안표도 거래되고 있다고 해서 문제가 된다는 보도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적발되면은 이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죠? 네, 맞습니다. 예. 예. 바가지 요금 논란도 있는데 숙소 문제는 좀 해결이 되고 있나요? 예, 강원도와 정선 그리고 평창에서 세금을 이제 많이 매기겠다. 예. 적발을 하면은 이제 업소에 많은 페널티 매기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제는 어느 정도 주말요금 정도로 많이 내려와서 아마 바가지 요금은 일부 좀 상술이 지나친 업체 빼놓고는 아마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숙소 예약 못하고 당일치기 갈 수 있을까요? 예, 충분히 가능하죠. 그래요. KTX가 1시간 50분밖에 안 걸리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KTX가 이제 놓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KTX를 한 달 전에 개통을 한 거거든요. 충분히 그 일정만 잘 맞추면 당일치기 일정도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평창과 강릉 마찬가지로요. 개폐회식 티켓 포함해서 경기 티켓은 이미 다 팔렸나요? 아닙니다. 폐회식은 많이 남았습니다. 절반 정도 남았고요. 개회식은 어느 정도 이제 팔렸다고 보고 혹시 표를 못 산 사람은 IOC 규정에 따라서 20%는 현장 판매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걸 잘 알고 가시면은 표를 사지 않았더라도 현장에서 살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게 30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올림픽이기 때문에 좀 전국 각지에서 무리를 하면서도 역사적인 현장에 찾아가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번에 좀 추위가 걱정이긴 해요. 미국 타임즈에서도 역대 동계올림픽 중에서 가장 추운 올림픽이 될 거다 이렇게 보도하기도 했는데 개폐회식장 지붕도 없기 때문에 이거 포함해서 관람객들이 좀 어떤 것들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가장 추웠던 게 1993년 노르웨이 릴레함메르 동계올림픽 때 영하 11도, 12도 정도거든요. 근데 이번에 평창은 만약에 10도가 되더라도 체감 온도는 20도가 넘을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방한복, 목도리, 장갑 이런 것들은 필수고요. 그리고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에 들어가면은 경기 보는 방법이 다 나와 있습니다. 경기 일정표라든지 경기 방법이 다 나와 있고 출전 선수 안내까지 다 돼 있습니다. 특히 동계 종목은 하계 종목보다 더 까다롭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프파이프 같은 경우는 2번 실시해서 한 번은 0점, 한 번은 100점 받았으면 100점이 자기 점수거든요. 평균 내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종목은 평균 내는 종목도 있고 해서 그런 규정을 잘 알고 가서 봐야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또 아는 만큼 보이니까요. 네, 맞습니다. 공부하고서 스포츠를 즐기면 재밌을 것 같아요.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에 들어가서 자기가 가고 싶은 종목을 다 숙지하고 가는 게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추위에 대비하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외에도 여러 가지 또 모자라든가 이런 걸 다 갖춰야 되는 건 필수적이고요. 그렇군요. 자,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일주일 남은 평창 동계올림픽의 이모저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지금까지 기영로 스포츠평론가였습니다. 자, 동계 스포츠 하면은 이 노래 빼먹을 수가 없죠. 영화 국가대표 OST입니다. 러브홀릭스가 부르는 버터플라이 듣고 2부에서 뵙겠습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FM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2부 듣고 계시고요. 저는 아나운서 장원석입니다. 현재 시각 9시 37분입니다. 2부에는 수도권 행정탐방 투데이 안전톡톡 코너가 이어지는데요. 인천시 소식 먼저 만나보죠. 서울, 경기, 인천 찍고! 수도권 정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네, 인천시 이종우 방송팀장 연결하겠습니다. 이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에 이제 고령사회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청년 일자리만큼 노인 일자리에 대한 관심도 참 많아졌습니다. 근데 마침 인천에서 전국에서 최초로 기업과 협력한 실버 카페가 열려서
노인 일자리 창출의 새로운 모델이 될 것 같다 이런 기대를 하고 있다고 하던데 어떤 겁니까? 예, 인천시는 우리나라 관문인 인천국제공항 안에 노인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실버 카페를 열었는데요. 예.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기부금 4천만 원과 CJ 푸드빌의 카페 인테리어 등 1억 원 상당의 지원을 받아서 지난 1월 31일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의 교통센터 지하 1층에 실버 카페를 오픈했습니다. 실버 카페면은 그 이름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어르신들이 직접 운영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실버 바리스타가 2인 1조로 구성되어 연중 무휴로 운영하게 되는데요. 예.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기존에도 다수의 실버 카페가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공공시설 내의 공간에 입주하여 사업의 확장성에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만 이번 인천국제공항점 실버 카페는 사람들로 붐비는 인천국제공항에 입주했을 뿐만 아니라 기업에서 지원함으로써 성장성이 기대되는 전국 최초의 새로운 모델이라는 데 그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 실버 카페는 인천광역시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운영하게 되는데요. 처음 시도되는 기업협력형 실버 카페가 잘 운영되어 노인 일자리 사업의 또 다른 모델로 성장해 갔으면 좋겠고요.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인천국제공항에 들렀을 때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실버 카페 꼭 한번 들러보시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연말연시와 새해가 되면은 공동 모금을 여러 단체에서 많이 하는데요. 요즘에 경제도 어렵고 이른바 기부 포비아라고 하는 현상들이 이영학 사건 같은 것들로 인해서 불거지고 있는데, 근데 인천은 모금 68일 만에 목표액을 초과 달성했네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매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모금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금년에 각 지역별로 모금 목표액 달성에 애를 먹었다고들 합니다. 인천은 지난해 11월 20일 시작한 공동모금액이 금년 1월 31일까지 총 74억 원을 넘게 모금되어 당초 모금 목표액인 72억 2천만 원을 초과 달성했습니다. 예. 이번 모금 실적은 인천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모금을 시작한 2001년 이래 최고의 기록이라고 합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13억 4천만 원을 쾌척한 데 이어 관내 기업들의 기부금과 시민 학생들의 모금이 더해져 인천의 이웃사랑 열기를 보여준 것입니다. 예, 참 다행인 소식이네요. 자, 그리고 인천시청에 전국에서 첫 시범 사업으로 스마트 모금함이 설치됐다고 하던데 스마트 모금함은 또 뭔가요? 예, 어제죠. 2월 1일 인천시 청산에 스마트 모금함의 시범 설치와 시연회가 있었습니다만 스마트 모금함은 간단히 설명드리면 신용카드로 현금을 기부할 수 있는 장비인데요. 예. 그동안 모금하면 현금으로만 참여할 수가 있었는데 이번 스마트 모금함 설치로 신용카드의 교통카드 기능을 이용하여 1회에 3,000원, 5,000원, 1만 원 이 세 가지 금액을 선택해서 기부할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 모금함은 인천시청 1층 중앙홀에 설치가 돼 있어 우선 4월까지 시범 운영을 해본 후 기부 실적이 좋으면 연장해서 운영할 계획이고요. 이번 스마트 모금함은 예비 사회적 기업인 주식회사 에드포라이프에서 제공했는데요. 모금액은 인천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관리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인천광역시 이종우 방송팀장이었습니다. 찰리 푸스 퓨처링 리틀 믹스가 부르는 웁스 듣고요. 투데이 안전 톡톡으로 이어갑니다. 투데이 안전 톡톡.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어떤 사고가 닥칠지 모르는 세상입니다. 내 주변 과연 365일 안전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내 몸은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지켜야 합니다. 알아두면 좋을 안전 상식, 익혀두면 도움될 안전 팁을 모아서 전달해드리는 금요일 코너 투데이 안전 톡톡 시간입니다. 모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현장을 바쁘게 뛰어다니는 분과 만나보겠습니다. 서울 양천 소방서의 이혜지 반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반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밀양 세종병원에서 발생한 화재 참사
이제 8일 전이고요. 오늘 새벽에 또 사상자가 한 명 늘어서 지금까지 40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참 비극입니다. 네, 이제 집에 머물던 경상 환자들이 또 이제 기침, 가래 증상으로 다시 입원을 하고 또 경증이었던 환자의 상태가 안 좋아져서 중상자가 늘었기 때문인데요. 또 피해자 대부분이 고령인 만큼 상태가 나빠지는 부상자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폐렴 증세로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부상자들도 많다고 하니까요. 제천 화재 참사에 이어서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 사망자 대부분이 이제 유독가스를 마시고 질식해서 목숨을 잃게 된 건데 유독가스가 정말 무섭군요. 네, 이제 불이 났다고 하면 대부분 빨갛게 타오르는 화염이나 이게 화상을 떠올리기 쉬운데요. 화재 시 이제 사망자의 대부분은 유독가스 흡입으로 인한 질식사입니다. 실제로 최근 1년간 화재로 인한 사망자 10명 중 6명이 간접적인 사인이 유독가스 흡입으로 나타났고요. 요즘은 특히 이제 가구나 벽 등의 합성수지, 화학섬유를 많이 사용해서 불에 타면서 일산화탄소나 포스겐, 유대인 대량 살상 때 사용했다는 염화수소까지 다량의 유독가스가 발생을 해요. 이런 유독가스가 가득한 연기를 한 모금만 마셔도 의식을 잃을 수 있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평소에 안 좋은 공기 조금만 마셔도 콜록콜록 되는데 유독가스 들이마시면 오죽하겠습니까? 불이 나면 연기가 가득 찬 곳에서 빨리 벗어나야 하는데 물론 장소나 상황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수칙을 알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해야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을까요? 네, 먼저 불이 나면 불이야 하고 크게 소리를 외치거나 화재 경보, 비상벨이 있다면 눌러서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대피를 하는데요. 대피할 때는 옷가지나 손수건 등으로 코와 입을 막고 몸을 최대한 낮게 숙여서 외부와 공기가 통하는 건물 밖으로 신속하게 이동을 합니다. 이때 옷가지와 손수건은 물로 적시면 더욱 좋고요. 급하고 좀 떨리시겠지만 침착하게 호흡은 짧게 하시면서 연기를 최대한 마시지 않고 대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황하고 이게 패닉 상태에 빠지면 산소와 에너지 소모가 더 늘어나거든요. 그렇겠네요. 근데 연기가 워낙 짙기 때문에 앞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불까지 나가면 더 그럴 것 같기도 하고요. 방향을 어떻게 찾을지 굉장히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럴 때는 한쪽 벽만을 짚어서 이제 벽으로부터 벽을 한 손으로 더듬으면서 한쪽 벽을 따라서 대피하시면 됩니다. 대피하면서 만약에 길에 문이 있다면 문을 열기 전에는 항상 손등에 문을 대어보고 열기가 있는지 확인하는데요. 이때 문이 뜨겁다면 문 건너편에 화염으로 온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열기가 없을 때만 천천히 문을 열고 대피 후에는 열었던 문은 다시 닫고 잠그면 안 됩니다. 만약에 대피 중에 또 옷에 불이 붙는다면 바닥에 굴러서 불을 끄도록 하고요. 익숙한 건물이야 괜찮겠지만 처음 가보거나 그 내부 구조를 잘 모른다면은 어디가 비상구인지 이런 것을 보면서 올라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이번에 승강기 엘리베이터 안에서 목숨을 잃은 분들도 많더라고요. 엘리베이터가 불이 났을 때 굉장히 위험한가 보군요. 네, 이제 계단으로 대피하셔야지 엘리베이터는 절대 타시면 안 됩니다. 이게 엘리베이터 통로가요, 굴뚝 효과로 인해서 연기가 순식간에 차는 곳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또 불이 붙은 층에서 갑자기 문이 열릴 수도 있고 불이 나서 정전이 되면 엘리베이터에 꼼짝없이 갇힐 수도 있어요. 만약에 또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는데 불이 난다면 모든 층을 눌러서 가장 먼저 열리는 곳에 재빨리 내려서 계단으로 대피하시면 되겠습니다. 엘리베이터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도 그렇지만 지진이라든지 다른 재해가 발생했을 때도 피하라고 그러잖아요. 네. 엘리베이터가 근데 사람이 당황하게 되면 엘리베이터부터 찾지 않나요? 보통 그런 경우가 많죠, 출동해 보면. 그렇죠. 그렇기도 하고 이제 사람들이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게 막상 빨리 내려간다는 생각만 하시고 계단 또 비상구 옆에 엘리베이터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경우에는 또 이제 특별 엘리베이터라서 그거는 비상시에 구조대원, 화재대원들이 써야 되는 엘리베이터거든요. 그거는 되도록 사용하지 마시고 비상구 계단 이용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요즘에 고층 빌딩도 있어서 내려가기가 좀 부담스러운 높이의 건물은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최근에는 이제 30층 이상의 고층 건물의 경우에는 중간에 피난 안전 구역을 설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고층 건물을 방문하셨을 때는 만약에 내가 근무하고 있는 근무지라면 미리 피난 안전 구역이나 피난 안전층 미리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내가 있는 곳 아래층에서 불이 났고 연기와 화염으로 도저히 대피를 못하겠다 하시면 우선 건물 밖에 이제 옥상 있으시잖아요. 옥상으로 올라가셔서 눈에 잘 보이는 옷까지 흔들어 외부에 구조 신호 보내는 게 좋고요. 만약에 불이 난 곳이 아래층에 있더라도 불길이 또 약하고 연기가 자욱하지 않다면 옥상이 아닌 1층 밖으로 나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렇군요. 점점 화염과 연기가 몰아쳐서 더 이제 견디기 힘든 상황이 될 텐데 내부에서 구조를 기다리면서 최대한 버틸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밖에 너무 또 불길이 세서 아예 방 안에 갇혀서 못 나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럴 때는 이제 구조대가 올 때까지 나가지 말고 안에서 구조를 기다리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때는 이제 문을 젖은 수건이나 커튼으로 문틈을 꼼꼼히 막도록 하고요. 근처에 물이 있다면 불타기 쉬운 물건부터 물을 뿌려놔서 불길이 쉽게 번지는 것을 막도록 합니다. 그리고 또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방향의 창문을 열고 아까 옥상에서처럼 눈에 띄는 물건을 흔들어서 갇혀있다는 사실을 외부에 알려서 구조 요청을 받는 게 가장 안전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혹시나 모를 사고에 대비한 예방책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 양천소방서의 이혜지 반장이었습니다. 2월 2일 금요일 수도권 투데이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끝으로 노라 존스와 피터 말릭이 함께 부른 뉴욕시티 띄워드리겠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9시 10분에 뵙겠습니다.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